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저희는 소피의 세계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요슈타인 가더가 지었죠. 이번에는 3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이고요. 칸트입니다. 제가 별표 친 부분들 위주로 읽어 나가 볼게요. 470쪽이고요.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 동프로이센의 도시인 퀘니스베르크에서 마구장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80세로 죽을 때까지 거의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 사람이었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확신은 그의 철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버클리처럼 칸트도 역시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지키려고 했다. 음, 그리고 471쪽. 물론 칸트는 그 누구보다도 철학의 전통에 정통이 있었다. 그 점 역시 매우 중요하지. 그는 로크, 버클리, 휴մ 같은 경험주의자는 물론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같은 합리주의자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다. 음, 그리고 음, 쭉 넘어가서 어, 칸트는 우리가 세계를 경험할 때 지각은 물론 이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지. 다시 말해 칸트는 합리주의자는 이성을 지나치게 중요시한 반면 경험주의자는 너무 편파적으로 감각 경험에 의존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칸트는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이 감각 경험 덕분이라는 흉과 경험주의자의 생각에 동의하였다. 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우리의 이성이 내재한다고 함으로써 합리주의자와 손을 맞잡지. 다시 말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함께 규정하는 어떤 조건들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이다. 음. 그리고 473쪽 안경 얘기가 나와요.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죠. 그 안경은 네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다. 칸트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경험을 특징짓는 전제도 우리 이성에 있다고 말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특히 시간과 공간 속의 현상으로 파악할 것이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을 사람이 지닌 직관의 두 형식이라고 했다. 이러한 두 형식은 모든 경험에 앞서서 우리의 의식 속에 주어져 있다. 즉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시간과 공간 속의 현상으로 파악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안경을 벗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테지.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삶 자체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은 무엇보다도 우리 의식의 속성이지 세계의 속성은 아니란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은 단지 외부에서 받은 감각 인상을 적는 수동적인 칠판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적으로 형성하는 기관이다. 의식 자체는 세계에 대한 우리 인식의 근본 구조를 결정한다. 아마 그것을 물병에 물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네가 물을 병에 부으면 물은 병과 똑같은 형상이 되지. 이처럼 감각 인상 역시 우리 직관의 형식을 따르게 된다. 칸트는 의식이 사물에 따를 뿐 아니라 사물 역시 의식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이것을 인식 이론에 있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하였다. 네, 475쪽이고요. 휴메에 따르면 우리가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던 그것을 칸트는 이성의 속성으로 보았지. 인과율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그것을 고찰하기 때문이지. 칸트는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세계 그 자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는 흉과 생각을 같이 한다. 우리는 세계가 나에게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뿐이다. 칸트가 사물 자체와 우리에게 보이는 사물을 구분한 일은 그가 철학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음, 다시. 칸트가 사물 자체, 물 자체와 우리에게 보이는 사물을 구분한 일은 그가 철학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물 자체가 어떤지 우리는 절대로 확실히 경험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그 사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만 알 수 있지. 그 대신 우리는 사물을 사람의 이성이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경험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단다. 음. 네. 여기 넘어가서 479 쪽. 음 하지만 늘 공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것이 인간 이성의 본성이야. 그래서 묻고 또 물어 더 이상 물을 수 없을 때까지 그 중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그러나 우리가 물고 늘어질 만한 확고한 진료는 없다. 이성이 헛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없다. 세계 전체에 관계된 물음의 경우 서로 모순되면서도 똑같이 정당하기도 하고 똑같이 부당하기도 한 한 쌍의 대답이 늘 있게 마련이다. 음. 480쪽. 많은 철학자들이 자유를 사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로지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을 따른다고 말하는 철학자들과도 우리는 만날 수 있지. 예를 들면 스토아 철학자들과 스피노자가 그런 입장을 표명했지.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도 칸트는 사람의 이성은 어떤 확실한 판단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음, 481쪽. 말하자면 칸트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다가 실제로 종교를 위한 자리를 남겨놓았다. 이 자리를 바로 종교적 믿음이 채울 수 있지. 우리는 이때 칸트가 개신교도였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특징은 오로지 믿음을 토대로 삼은 것이다. 오히려 카톨릭 교회가 중세 초기부터 이성이 믿음의 발판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칸트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단순히 사람의 믿음에 내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한층 더 나아가서 사람이 불멸의 영혼을 지니며 신이 존재하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도덕의 가능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 강조하였다. 칸트는 데카르트와 반대로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 자기를 그런 생각으로 이끌었다고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영혼의 불멸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람의 자유의지와 신에 대한 믿음을 실천적 요청이라고 표현했다. 음, 482쪽. 무엇을 요청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한다는 말이다. 한테에 의하면 실천적 요청이란 사람의 실천, 즉 사람의 행위와 도덕을 위해 인정되어야만 하는 어떤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칸트는 말했다. 그다음에 484쪽. 칸트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의 차이는 한갓 감정 문제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 합리주의자들과 같은 견해를 가졌다. 모든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안다. 그것을 배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이성에 내재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칸트는 모든 사람에겐 도덕 영역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늘 말해주는 실천 이성이 있다고 믿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이성의 모든 다른 속성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이란다. 모든 사람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인과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보편적 도덕 법칙에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도덕 법칙은 물리적인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거나 7 더하기 5는 12라든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 삶의 토대인 것처럼 도덕 법칙도 우리의 도덕적 삶의 기초가 된다. 그것은 모든 경험에 앞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이다. 즉, 그것은 도덕적 선택이 놓여 있는 특수한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사회,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은 네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는다. 그것은 네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해준다. 칸트는 자신의 도덕 법칙을 정언적 명령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도덕 법칙이 정언적이라는 것이다. 즉,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그것은 강제적인 동시에 명령이고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487쪽.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극복의 결과여야 한다. 내가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을 의무라고 여기고 무엇을 할 때에만 너는 그것을 도덕적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을 종종 의무윤리학이라고 한다. 488쪽. 너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행했고 칸트에 따르면 이 태도야말로 무엇을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칸트의 윤리학을 마음가짐의 윤리학이라고도 부른다. 489쪽.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로서 완전히 자연의 질서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율의 지배도 받는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 존재로서 세계 자체, 즉 우리가 감각하는 것과는 무관한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오로지 자기의 실천 이상에 따른다면,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선택 능력을 갖는다면 오직 그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도덕 법칙에 복종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따를 법칙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490쪽. 결론적으로 철학이 합리주의자와 경험주의자가 빚은 논쟁의 혼란에서 벗어날 길을 칸트가 제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칸트와 더불어 철학사의 한 시대가 끝났지. 어, 칸트는 1804년에 죽었다. 낭만주의 시대가 시작되던 무렵이었지. 음, 어, 이렇게 해서 칸트가 끝이 납니다. 음, 끝나고 그다음에 낭만주의로 넘어갈게요. 소제목이 낭만주의고 502쪽. 낭만주의는 18세기 말에 시작되어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됐다. 1850년 이후에는 문학, 철학, 예술, 과학, 음악 전반을 통틀어 지칭할 수 있는 시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503쪽. 새로 나온 말들은 이성 대신에 나온 말들이죠. 감정, 환상, 체험, 동경 등이었다. 몇몇 계몽주의 사상가들도 그 가운데 특히 루소가 감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일방적인 이성 중시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저류가 독일 문화생활의 주류가 되었다. 감정, 환상, 체험, 동경. 음. 낭만주의자들은 거의 거리낌 없이 자아를 찬미하였다. 그래서 낭만적 인격의 총괄 개념은 예술적 천재이기도 하다. 그 시대에 천재들이 많았나요? 몇 명 있었지. 예를 들면 베토벤이 있다. 그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그의 고유 감정과 동경을 표현해낸 베토벤이란 개인을 만나게 된다. 그처럼 베토벤은 자유로운 예술가였다. 신의 영광을 위해 엄격한 규칙에 따라 작품들을 작곡한 바하와 핸델 같은 바로크의 거장들과는 아주 달랐지. 르네상스와 낭만주의는 유사한 점이 많다. 그중 하나는
인간의 의식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 점에서도 칸트는 낭만주의의 기초를 닦은 셈이지. 칸트는 미학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에 예를 들어 예술 작품에 사로잡히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연구했다. 우리가 사심없이 어떤 예술 작품을 가능한 한 집중적으로 체험하려고 예술 작품에 다가간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즉 우리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게 된다. 예술가는 철학자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칸트는 그렇게 생각했고 낭만주의자들의 생각도 같았지. 칸트에 따르면 예술가는 자신의 인식 능력을 자유로운 놀이 가운데서 발휘한다. 독일의 작가 프리드리히 실러는 칸트의 사상을 계속 발전시켰다. 그는 예술가의 활동은 하나의 놀이이고 놀이를 즐기는 사람만이 자유롭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법칙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낭만주의자들은 오로지 예술만이 우리를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해준다고 믿었다. 여기서 몇몇 낭만주의자는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어 예술가를 신과 비교하였다. 예술가는 일종의 세계를 창조하는 상상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말한다. 예술가는 예술적 무아지경에서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다. 505쪽. 먼 것과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은 낭만주의자들의 전형이었다. 그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시대, 예를 들어 중세를 동경하였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암흑시대로 여겨졌던 중세의 가치를 낭만주의자들은 활발히 재평가하였다. 그리고 멀리 동떨어진 문화를, 즉 신비한 종교가 있는 동양을 그리워했다. 또 밤, 여명, 오래된 폐허, 초자연적인 것에 애착을 느꼈다. 낭만주의자들은 어두움, 섬뜩함, 신비스러움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어두운 면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에 몰두하였다. 재밌죠? 낭만주의는 무엇보다도 도시의 현상이었다. 바로 19세기 전반기에 유럽 각 지역에서, 특히 독일에서 도시 문화가 전성기를 맞았다. 전형적인 낭만주의자는 젊은 청년들, 종종 공부에는 별로 뜻이 없는 대학생들이었지. 그들은 눈에 띄게 반시민적 성향을 띠었고 평범한 일반인, 예를 들면 경찰이나 자기들의 새빵 주인을 속물이나 적이라고 불렀다. 1800년경 낭만주의 첫 세대는 매우 젊었다. 그렇게 본다면 낭만주의 운동을 유럽 최초의 청년 반란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낭만주의 운동은 심지어 150년 후에 히피 문화와 아주 뚜렷한 유사점도 갖고 있지. 꽃과 장발 그리고 서투른 기타 소리와 무의도식 말인가요? 그래, 게으름은 천재의 이상이고 나태함이 낭만주의의 첫째 덕목이라고 했다. 낭만주의자는 마땅히 인생을 직접 체험해보거나 아예 꿈이나 공상에 잠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일상의 일들은 고리타분한 속물들이 돌봐야 한다는 거지. 자, 508쪽. 실제로 자연에 대한 동경과 철저한 자연 신비주의는 낭만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속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낭만주의는 도시의 현상이었다. 시골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너도 알겠지만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야 이와 같은 모토가 정말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낭만주의는 특히 계몽주의 시대의 기계적인 세계상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낭만주의를 가리켜 그 옛날 총체적 사유의 르네상스가 다시 도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자연을 다시 총체적으로 관찰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때 낭만주의자들은 스피노자 철학에 의존했고 야콥 베메와 조르다노 브루노 같은 르네상스 철학자들과 플로티노스의 사상도 받아들였지. 그들이 모두 자연에서 신적 자아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낭만주의자들은 이제 자연을 유일한 큰 자아라고 부르게 되었지. 그들은 세계 영혼 혹은 세계 정신 같은 표현도 썼다. 509쪽. 가장 중요한 낭만주의 철학자는 1775년부터 1854년까지 살았던 프리드리히 비렐름 셸링입니다. 그는 정신과 물질의 분열을 극복하려 했다.
그에 따르면 전체의 자연은 사람의 영혼은 물론 물리적 현실도 유일신이나 세계 정신의 표현이다. 셸링은 자연은 볼 수 있는 정신이고 정신은 볼 수 없는 자연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도처에서 자연의 질서를 잡고 구조를 갖게 하는 정신을 예감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는 물질을 일종의 정지 상태에 있는 지성으로 간주했다. 사람들은 이 세계 정신을 자연에서는 물론 자신의 마음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노발리스는 우리 내면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가 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사람이 전 우주를 자기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때 세계의 비밀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낭만주의자들에겐 철학과 자연 연구 그리고 시 문학은 보다 고차원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이제 자연은 죽은 기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세계의 정신이므로 연구실에 앉아 영감을 받아 시를 쓰든 꽃의 생활과 암석의 합성을 연구하든 정신과 물질은 단지 동전, 한 동전의 양면일 뿐이란다. 셸링은 돌에서 사람의 의식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자연 속에서 보았다. 또 생명이 없는 자연에서 복잡한 삶의 모습에 이르는 점차적인 변화 과정을 얘기했다. 이런 낭만주의 자연관의 특징은 대체로 자연을 하나의 유기체로,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통일체로 본 것이다. 자연은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한 송이 꽃과도 같다. 혹은 자기의 시를 써보이는 시인과도 같이. 511쪽. 1744년부터 1803년까지 산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라는 역사 철학자는 낭만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헤르더 역시 역사의 흐름을 정해진 목표에 따른 진행 과정의 결과로 보았다.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역사관을 동적이라고 표현한다. 계몽주의 철학자는 흔히 정적인 역사관을 대표했다. 그들의 생각으론 시대의 변천에 따라 때때로 많든 적든 간에 보편적이거나 보편타당한 이성만이 살아남았다. 계몽주의 철학자와는 반대로 헤르더는 역사의 각 시기가 완전한 고유 가치를 지니며 각 민족은 아주 특별한 본래의 성향, 즉 고유한 민족 혼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다른 시대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낭만주의는 각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동질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보통 낭만주의는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낭만주의를 보편적 낭만주의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이 경우 우리는 자연, 세계 영혼, 예술적 천재에 몰두해 있는 낭만주의자를 생각하게 된다. 낭만주의 가운데 이 보편적 낭만주의의 양상이 시기적으로 먼저 나타났고 특히 독일의 예나에서 1800년을 전후에 전성기를 맞았다. 그리고 또 다른 양상은 소위 민족적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지 약간 나중에 등장한 이 낭만주의는 하이델베르크가 중심지였다. 민족적 낭만주의자들은 특히 민족의 역사와 언어 그리고 민중문화 일반에 관심을 쏟았다. 민족 역시 자연이나 역사와 똑같이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의 이 두 가지 양상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는 바로 유기체라는 표제어였다. 낭만주의자들은 모두 식물은 물론 민족까지도 심지어 문학 작품까지도 살아있는 유기체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두 양상 사이엔 어떤 명확한 경계가 없는 셈이지. 세계 정신은 자연과 예술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과 민중 문화에도 내재한다고 생각했다. 513쪽. 창작 음악이란 개인이, 예를 들면 베토벤 같은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말한다. 민속 음악이란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요가 각각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래동화와 창작동화도 구분된다. 대충 바로크 시대의 예술 형태가 연극이었던 것처럼 동화는 낭만주의자들의 문학적 이상이었지. 특히 동화는 작가 자신의 창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514쪽. 낭만주의 철학자들은 세계 영혼이라는 것을 다소 꿈 같은 상태에서
이 세상의 사물을 창조하는 자아로 파악했다. 철학자 피에테는 자연은 무의식적인 고도의 표상 활동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했다. 셸링은 단도직입적으로 세계는 신 안에 있다고 말했다. 신은 세계의 어떤 부분을 의식하지만 자연에는 신 안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면들도 있다고 생각했지. 신도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 음, 이렇게 해서 낭만주의가 어, 끝났네요. 낭만주의가 끝났고 그다음이 인제 해겔인데 해겔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칸트와 낭만주의를 했죠. 낭만주의라는 파트가 특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